16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도즈, 얼마나 방사선이 조직에 흡수되냐, 피폭되냐 라는 것이고요. 위험이고, 다이그노스틱 레디올로지는 진단 방사선학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영상의학과로 했죠. 엑스레이 CT,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것을 찍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는 어떤 거냐면은 심장 스텐트 같은 거 넣을 때 스텐트를 삽입하면서 계속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고요. 카디올로지는 심장에 관련된 영역이고요. 뉴클리어 메디신은 핵의학입니다. 핵의학은 지금까지 계속 다뤘던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주입해서 거기서 방출되는 감마를 영상으로 하는 그런 과가 되겠죠. 그래서 챕터 16은 그런 것을 다룰 때 얼마나 피폭을 되나,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한가라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스믹 레디에이션, 우주 방사선이고, 그리고 다이그노스틱 레디올로지에서 도즈가 어느 정도 이제 방사선 가중치가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뉴클리어 메디신 다루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Three Principal Component,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어떤 그 방사선이 피폭되지 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는 방사선과 함께 살고 있고 방사선이 피폭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첫 번째 요인은 코스믹 레이, 우주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코스믹 레이는 우주에서 그 방출되어서 지구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가면은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우주 방사선의 피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한국에서 이소연 연구원이 우주로 날아갔었는데, 우주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은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영향은 지구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루어지는 실험은 이런 우주 방사선이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라는 것을 세포 레벨에서 그렇게 식물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주의학이라고 있는데, 우주의학의 대부분은 우주 방사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항공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 갈 때 북극 노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북극 노선을 통과할 때 그 고도가 높아질수록 우주 방사선의 피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그 1년에 몇 번 이상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그 피폭량이 그 일정 레벨이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항공기 승무원들, 항공기 기장들은 이런 1년에 몇 회 이상 그 비행기를 타지 말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 때문이고요. 첫 번째 우주 방사선이고, 두 번째가 이런 포타슘 40가 같은 이런 그 방사선 물질이 있는데, 대부분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흡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라돈이죠. 그리고 지표면에서 이제 방출되는 방사선이 있습니다. 새로운 빌딩 같은 것들 에서 방출되는 우주 방사선, 그러니까 방사선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방사선이 많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지하에 그런 예를 들어 이제 지하철인데 좀 이렇게 그 지하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그 노출에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 공간, 그리고 석조 건물, 이런 데가 방사선 피폭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그 방사선 계측 장치를 가지고 방사선 계측을 해보면요, 방사선이 상당히 방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주변에 일수록 그렇고, 그런데 환기를 잘 하면 그 농도가 굉장히 얕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선 중에 우주선을 먼저 보면은
우주선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런 천연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피폭, 그리고 우주에서 방출되어 지구에 미치는 이런 자연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대부분은 양성자, 그 알파 입자, 그리고 기타 원자핵을 나눌 수가 있는데, 최대 에너지는 10의 14승 일렉트로볼트이고요. 평균 에너지는 10의 10승 일렉트론볼트입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상호작용해서 전자, 중성자, 감마, 뮤온 등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표에서 연간 0.36mSv 정도가 픽폭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좀 없으실 텐데요. 0.36mSv는 이제 그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를 하는 그런 그 연구기관에서는 분기별로 그 자기가 어느 정도 방사선이 피폭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36mSv는 굉장히 열심히 실험을 하고 연구를 했을 때 이 정도 피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아무런 이렇게 방사선에 특별한 이제 노출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0.36mSv 정도 피폭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험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정도의 맞먹는 피폭량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방사선 속에 살고 있다. 방사선의 피폭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자연 방사선은 천연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이러한 애들은 정말 태초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계열, 우라늄 238, 토름 계열 있고,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위험한데 문제는 분기할 때 라돈가스가 발생합니다. 라돈가스가 발생하고 라돈가스가 또 분기하면서 폴로늄이 방출되는데, 폴로늄은 대표적인 알파 입자라고 그랬죠. 라돈도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은 라돈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흡입하는데, 호흡을 통해서 흡입하면서 폴로늄이 방출되고, 폴로늄은 알파 입자인데 우리가 계속 알파 입자에 대한 그 특징을 배웠는데, 알파 입자는 방출되는 그 거리가 10마이크론, 100마이크론 정도, 한 50마이크론 이하이고 그 에너지가 4에서 5메브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 그 알파 그 입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었을 때 내부 피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1.4mSv 정도가 피폭된다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라돈 같은 것의 위해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라돈이 일전에 우리가 그 언론에 그 보도된 라돈 침대 같은 것도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고 폐가 그 알파 입자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폐암 유발되고 폐질환이 유발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되는 양이 대략 2mSv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이런 방사선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 2차 자연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우주선과 대기하고 반응으로 생성된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그래서 2차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기와 반응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2차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연간 0.02mSv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연평균 2.4mSv 정도 되고, 그 중에 50% 정도는 라돈에 의한 피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듯이 고도에 따라서 방사선 피폭이 증가하는데, 그 덴버 지방은 고도가 16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우주선에 의한 방사선 피폭이 증가하고, 그 영향은 연간 0.03mSv, 0.53mSv 정도 피폭을 더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이러한 지역에 가면은 토륨을 함유한 모나자이트 모래가 많은데, 그래서 연간 11.5mm 시버트 피폭을 더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륨도 결국 붕괴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알파 입자가 방출되는데, 그래서 위험한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11.5mm 시버트는 상당히 많은 높은 설량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피폭 되는 게 0.35mm 시버트 정도 되니까 11.5는 굉장히 높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미의 아웃도어 외부 피폭 선량인데, 커즈맥 레이로 인한 그런 외부 피폭 선량이죠. 그래서 이 칼라바가 보시면은 이런 빨간색이 표시된 게 피폭 선량이 더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피폭 선량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피폭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나 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은 어떤 병원에 갔을 때, CT를 찍었을 때, 펫을 찍었을 때 피폭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CT를 찍는 것보다 더 많이 피폭되는 것은 외부 피폭입니다. 라돈에 의한 피폭의 영향이 3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주 방사선, 지표 방사선, 그리고 그 내부 실내 방사선이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사실은 CT나 뉴클리어 메디신에서로부터 방출되는, 피폭되는 것보다 맞먹는 훨씬 더 큰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매년 CT를 어느 정도 많이 찍는가라는 것을 나타낸 자료인데,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도 똑같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계속 이제 CT 촬영의 횟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진을 할 때도 CT를 찍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도 대부분 CT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CT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피폭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년에 CT, 엑스레이를 찍는 것을 자기가 몇 번 정도 찍는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어느 정도 피폭이 될지라는 것도 자기가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이펙티브 도즈입니다. 유효선량 값이고, 스컬 두 개고, 그러니까 전 그 우리 인체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폭을 받는지라는 값이 있고, 여기서 그 단위가 미리시버트이고 이펙티브 도즈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작업 종사자들의 피폭 되는 정도를 살펴본 건데, 레돌로지스트는 방사선을 다루는 그런 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고, 카디올로지스트는 심장을 치료할 때 스텐트 같은 거 삽입할 때 이런 역시 방사선 영상을 다루기 때문에 노출될 그런 그 찬스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두경부에 230 마이크로그레이 정도 되고, 심장 주변, 그리고 손,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인체 부위별로 피폭되는 정도를 이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작업 종사자들은 이런 자기가 피폭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 항상 그 모니터링 장비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피폭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일정 선량을 넘어가면은 작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피폭 선량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방사선 피폭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헤빗이라는 분인데,
노벨상을 수상했고,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은 처음으로 레디오액티브 아이소톱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리고 방사선 생물학을 연구하는 그런 개념을 제안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사람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 사고도 났는데 헝가리를 많이 이제 관광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게 과학, 이건 그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원자력을 이용한 의학적 이용에 해당하는 이런 분야에서 헝가리 사람들이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영향이냐면은 소독물을 찍는 그 애니멀 펫, 소독물 펫이 있는데, 소독물 펫은 헝가리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 전 세계 시장에 많이 이렇게 진출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헝가리에서 제작한 펫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그 회사는 메디소란 펫인데, 한국의 삼성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그 회사를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하고 수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이거는 이제 사이클로트론의 처음 영상인데, 핵의학에서 이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런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성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트론이 없는 지역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영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시설에서 개발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뇌 영상을 위해서 테크린심 99M을 표지한 HMPAO, 그리고 역시 테크린심 99M을 표지한 ECD, 그리고 F18을 표지한 FDG를 이용해서 브레인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 영상을 할 때 한번 할 때 피폭되는 정도는 대략 이 정도가 되겠죠. 이펙티브 도즈 내용이고, 그러니까 740메가베크렐을 투여했을 때 14.1mS 정도가 피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 갑상선 스캔, 그리고 카디악 심장 스캔, 렁 스캔, 리버, 그리고 리날 스캔, 심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든 장기를 핵의학 영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투여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에 대비 어느 정도 피폭되는지 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그 레디올로지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보면은 CT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핵의학, 뉴클리아 메디신, 그리고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 등이 있습니다.